자, 첫 번째 뉴스는 미국의 그 생산자 물가 이게 또 발표가 됐죠. 뭐라 그래요? 생산자 물가를 영어로. 이 소비자가 CPI, 음. 생산자는 PPI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간 그 인터벌을 두는데. 아, 마가 좀 떴나요? 네. PPI인데 이게요 0.5% 하락했다라고 헤드라인에 떴어요. 네. 월간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들어선 게 2020년 4월 이후 처음이랍니다. 예. 2020년 4월. 네, 월간 기준으로. 근데 그 네네네. 이후로 계속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6월보다 9%나 떨어진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마이너스를 주도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PPI 얘기할 때, 야 이게 CPI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얘기할 때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이게 좀 레깅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PPI가 떨어지면 CPI도 떨어지는데 이게 한두 달 정도. 왜냐면 뭐 만드는 사람들의 물가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생산자 물가니까 쓰는 사람들의 물가에 이제 이전되는 효과가 한두 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무슨 얘기 했더라? 아, 약간 불안하지 않아요? 7.7. 네. 예. 그래서 7.7 밑에 배팅을 한 김프로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 아,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7.7. 네. 근데 어쨌든 전년 동월과 대비했을 때 7월 PPI가 9.8%나 상승하긴 했어요. 네. 근데 6월 달에 몇 퍼센트가 올랐냐? 11.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낙폭으로 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낙폭보다도 더 크게 떨어진 그러네요. 거죠. 네, 사실 네, 상승률의 하락폭을 보면은.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라는 게 있거든요. 뭐 CPI도 이런 거 빼고 근원 CPI를 하잖아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5.8%가 올라서 직전 달 6.4%에 비해서 이것도 역시 상승폭이 꽤 규모 있게 줄어들었다라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신호로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PI 추세하고도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렸는데, 동시에 어제 같이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이건 또 26만 2천 건이에요. 전주보다 청구 건수가 14,000건이 늘었고 작년 11월 이후에 최대치다. 뭐 완전 고용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실업자들도 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증가를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고용시장의 수요가 초과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에 대한 굉장히 그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퍼지면서 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까탈스럽게 면접을 본다는 얘기죠. 네네네. 글쎄요, 이런 면 저런 면을 이제 급하게 채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우리 그 PPI하고 또 연결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통계도 하나 나왔는데, 7월 수입 물가가 우리나라도 3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통계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 오늘 새벽에 발표했군요. 발표한 걸 보니까 2022년 7월 수입 물가 지수를 보니까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9%, 전월 대비입니다. 하락한 153.49를 기록했는데, 이게 수입 물가 기준으로 하락을 보인 게 네. 지난 4월에 0.6% 하락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물론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27.9%가 올라서 17개월 연속 올랐지만, 어쨌든 6월 달에는 이것도 33.6%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수입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에너지 수입이 워낙 그 수입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요. 7월 중에 두바이유 같은, 우리나라 두바이 쪽에서 많이 네. 수입을 하잖아요. 월 평균 배럴당 103달러 14센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6월 달에는 113달러였거든요. 네네네. 그거 대비해서 보면 원유 수입가가 8.9%나 하락한 게 수입 물가를 내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출 물가도 당연히 같이 내렸겠죠. 그래서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 지수의 이 추이거든요. 저 빨간 게 전년 동월 대비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전월비입니다. 1번 차트가 수출 물가 지수인데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어쨌든 빨간 선이 쭉 밑으로 내려오죠. 네네네. 그래서 저런 이제 추세 전환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월비로 치면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수출 물가 지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입 물가 지수인데 보여주시면요. 비슷한 차트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 그렇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야 저거 보니까 약간 정프로가 좋아하니까 헤드앤숄더 쌍봉 그런 느낌? 쌍봉 차트 쌍봉 나왔네요. 차트 같은 느낌이 나네요. 전년 동월비는 확실히 저런 추세라면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보시면 2020년 그 상반기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팔아야 되는 거죠, 저거? 네. 아 팔아야 된다고? 저때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수입 아니에요? 물가를 팔면은 저는 뭐 지금 수입이고 수출이고 자지구간에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는 팔아야죠. 뭐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내 CPI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네.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무역 수지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역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지금 5개월 연속 계속해서 적자로 지금 심각한데요. 나오고 있네요. 어제 뭐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다시 좀 뉴스로 말씀을 드리면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의 수출액이 집계가 됐어요. 156억 달러, 8,800만 달러, 156억 8,800만 달러고 수입액은요 무려 233억 6,500만 달러입니다.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23.2% 늘었는데 수출은 23.2%, 수입이 무려 34.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일간의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76억 7,700만 달러입니다. 당연히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많다. 이게 보십시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 달이라는 게 이제 금융위기 직전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무역 적자로만 보면요. 지난 10일까지 올해 들어서만 229억 달러 이상 적자가 났거든요. 네네. 연간 규모로는요. 좀 충격적이긴 한데 IMF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한 해에 206억 달러 적자 기록을 넘어설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96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 96년이요? 예. 와, 몇 년 만에 30 거의 한 25년, 26년 그러니까요. 만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 일시적인 상승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경제가 대외 경제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경제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1일부터 10일 사이에 반도체 수출액이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가 감소했습니다. 29억 9,1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수입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오르면서 이게 수입이 급증한 것도 있지만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도 네. 안 팔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격 하락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중국 수출이 확연히 줄고 있다. 그래서 1일부터 10일 사이에 대중국 무역 수지가 8억 9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4개월 연속 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3개월 연속 적자를 낸 바가 이미 있는데 92년 10월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짜 30년 만에. 네, 30년 만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대중 수출 쪽에서의 상황의 급변동 상황이 이게 그러면 개선이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일날 산둥성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왕이 노련하죠. 네. 왕이 외교부장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치포 동맹의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쾌감을 나타낸 바가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그 자리에서 3불 1한 정책을 서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뭐 뉴스에도 보도가 네. 일부 됐습니다만 3불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죠. MD 체계 안 들어가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걸 3불이라고 그러고 1하는 지금 현재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정부가 서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드 기지 정상화가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포대를 이달 말까지 정식 배치하겠다라는 뜻도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드에 대한 한중 간의 어떤 갈등이 다시? 이번에 더 노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에 이제 뭐 전체적인 공산당이 이제 지배하는 국가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도 이 공산당의 입김이 워낙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출 전선에는 상당히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 중국에 수출을 해서 비즈니스하는 쪽의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야 이거 상당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봉쇄에다가 코로나 봉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풀렸는데도 주문서가 안 온다는 거예요. 네, 예를 네, 들면 네.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입니다만은 뭐 게임의 또 뭐 파노라든지 또 우리 한류의 어떤 그죠? 네. 이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형태로의 타개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걱정했던 미중 간의 어떤 이 안보 외교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에 우리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좀 빨리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우리가 또 결정할 건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또. 예. 예.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DB 하이텍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뿔이 잔뜩 났다고요. 물적 분할 또 합니까? 아니 뭐 이건 이제 어제도 저 회사 측에서 예. 아직은 뭐 유보적인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상 보니까 이제 DB 하이텍이 뭐 하는 회사인 줄 아시죠? DB 하이텍. 예, 반도체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를 여기가 사실은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데거든요. 왜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하는 데고. DB 하이텍이. 예. 그래서 이 설계하는 파트가 있고 반도체 이제 설계하는 파트가 있고 파운드리 하는 파트가 있고 그렇게 팹리스라고 그러죠. 팹리스. 그래서 생산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걸 분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그 악몽 같은 추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LG 화학에 대해서 이제 네. 핵심 사업부 분할하고 상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은 이 주주들은 권한이 있는 게 전체 주주의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고 이제 복사해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더니 DB 하이텍에서는 이 소액 주주들한테 인쇄된 것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액 주주들은 열람이니까 이거를 전자문서화해서 줘라. 네.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B 하이텍 그 소액주주 연대에서는 이 주주 명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주주의 주식수를 비교 대조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라고 소송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소송이 지리한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며칠 전인가요? 금융위가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런 이제 물적 분할의 폐해 이런 것들 좀 막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때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빨리 해야 된다 하려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적 전환을 해서 상장을 할 것 같으면 소액주들은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 청구권을 발동하게 하고 그것을 회사에 다 사주고 이런 절차를 한다고 했으면은 빨리 법제화를 하거든요. 뭐 어떤 이게 법제화를 해야 되는 건지 규정 개정을 해서 될는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계속 이런 이슈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데드라인 뭐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고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지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더 속도감 있게 하려는 회사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소급
입법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속도감 있게 그런 법 취지 어떤 규정을 개선하려면 취지를 살려서 이런 분양 사례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DB 하이텍의 대주주가 DB라는 회사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이제 지주사 전환을 위한 주가 하락을 이렇게 뭐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풍문까지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팹리스를 담당하는 브랜드를 주주의 관점에서 분할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인데 투자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기업 활동에 대한 불신이 네.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만하죠. 네.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서 또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해서 뭐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하고 이게 기업 활동 아닙니까? 네. 또 주주들하고 싸우게 되면은 여기에 전역하느라고 또 비즈니스도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빨리 이런 일들이 더 발생 안 하도록 속도감 있게 해주시고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소액 주주들이 왜 이렇게 소송까지 불사하고 소액 주주 운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기업이라는 게 최대 주주 몇 분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해 관계자들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 경영자들이나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주들이나 다 함께 해야 되는 회사가 주식회사 제도고 또 그러기 위해 상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DB 하이텍이 이제 설계하는 파트랑 이제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네네.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는. 두 파트가 이제 크게 있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분할을 한다. 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